자, 오늘은 블록인데요.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명령어들이 블록 명령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블록 명령어들입니다. 이 중에 attribut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이 명령어를 쓸 수 있으면 고급 유저, 이게 상, 중, 하로 나누면 얘는 이제 고급 명령어에 속해요. 엑스레퍼런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고급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으면 나는 고급 유저야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만큼 사용하기도 어렵고 까탈스럽습니다. 어트리뷰트의 3분의 1밖에 못 써요. 저도. 어트리뷰트 명령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쓰고, 엑스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도스를 공부한 분들은 잘하세요. 근데 요즘 컴퓨터를 배운 사람들은 엑스레퍼런스를 잘 못 쓰세요. 이게 한계가 조금 생겨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보급되고 컴퓨터가 많이 쉬워지면서 제일 중요한 기초적인 거를 안 하고 넘어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엑스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절대 경로, 상대 경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를 모르면 엑스레퍼런스는 50%밖에 못 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한 50%, 60%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이 절대 경로, 상대 경로를 언제 공부하냐면 컴퓨터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게 바로 얘입니다. 근데 이걸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이런 개념을 아예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생겨요. 어쨌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컴퓨터 기초에 관련된 내용이라 수업 시간에 조금 건들기가 조금 그래서 잘 설명을 안 하는데 이 절대 경로, 상대 경로를 쓰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엑스레퍼런스를 제대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엑스레퍼런스를 쓰는 회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 대규모 건축 공사할 때 씁니다. 소규모 건축 공사는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있는 이런 빌딩 있잖아요. 요 정도는 안 써요. 근데 아파트 공사 있죠. 아파트 한 단지 혹은 두 개 단지를 공사할 때, 아파트 한 단지를 공사할 때는 써요. 예전에 대우건설 하청업체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대우건설에 있는 분들이 이 엑스레퍼런스를 써서 주더라고요.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거 도면 빠졌으니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거꾸로 물어오더라고요. 그 도면에 써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냐고. 나중에 도면 별도로 보내주더라고요. 어쨌든 엑스레퍼런스는 대규모 공사, 대규모 사업 아니면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대규모 공사는 안 할 건데 내지는 내가 설마 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엑스레퍼런스를 건너뛰셔도 좋아요. 근데 사람이 꿈이 있지. 적어도 아파트 공사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시면 좀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전부 다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블록에 대한 개념입니다. 제가 기능사 자격증을 딸 때 저는 컴퓨터를 안 했어요. 저 때는 손으로 도면을 그려서 자격증을 따던 시대였습니다. 손도면 시대였어요. 제가 되게 빨리 그리는 편이었거든요.
보통 시험장에 들어가면 4시간 반 정도 시험 시간을 줘요. 지금도 4시간 반입니다. 근데 제가 250명 시험 보는 중에서 두 번째로 그리고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때 자격증 땄는데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쫓아왔어요. 너무 빨리 나왔다고. 2시간인가? 2시간 반 만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고. 검도 제대로 하고 나올 것이지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자격증은 땄어요. 문제 안 되는 거죠. 근데 CAD로 똑같은 도면을 그려봤는데 2시간 반 안에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야, 그럼 도대체 CAD를 왜 써?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 CAD 왜 쓰시나요? 남들이 써서 쓰나요? 아니면 시대가 CAD를 쓰니까 쓰는 건가요? 잘 보세요. CAD를 쓰는 이유, CAD로 설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블록 때문에 있습니다. CAD를 써야 되는 이유는 블록이에요. 그래서 블록을 모르면 CAD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그릴 거예요. 건축 평면도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창문이 똑같이 여러 번 나오죠. 방문이 여러 번 똑같이 나오죠. 그거 일일이 손으로 그릴 겁니까? 아니면 어딘가 내가 저장을 해놓는 거죠. 방문, 창문, 그 다음에 뭐 가구, 협탁, 의자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을 해서 불러다 쓸까요? 어떤 게 빠르겠습니까? 불러다 쓰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거예요. 아, 나 여기 보르네오 거 쓰고 싶은데. 그럼 보르네오 매장에다 전화합니다. 내가 요번에 설계를 하는데 여기 보르네오에서 나온 요 가구 요거를 한번 넣고 싶어요. 견적서하고 CAD 블록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1시간도 안 돼서 쫓아옵니다. 와요. 도면 줘요. 블록 도면 줍니다. 나는 그러면 그거 딱 꽂아 넣고 도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발주 넣으면 돼요. 사무용 가구 중에 퍼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퍼시스 거 대리점에다 전화해서 도면 블록 좀 주세요. 그러면 의자, 가구, 그러니까 테이블 다 있어요. 그럼 그 데이터만 한 1기가, 2기가 돼요. 다 줍니다. 딱 날라와요. 나는 뭐만 그리면 돼요? 벽체만 그리면 돼요. 벽체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소품들, 가구나 의자나 침대나 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불러다 쓰는 겁니다. 내가 그거 일일이 그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속도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속도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CAD로 도면을 그리는 이유가 이제 바로 첫 번째 바로 얘예요. 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면의 데이터화를 시키는 거죠. 데이터 블록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내가 그것만 이렇게 갖다 쓰면 돼요. 요즘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냐면 내가 그린 CAD 도면을 클라우드에다 저장을 해놔요.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내가 땡겨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해요. 근데 이 도면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 불러다 쓸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저장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다 업데이트가 돼요. 그 사람 저장하면 또 내 거에 업데이트가 되고. 이걸 클라우드로 놓고 현재 공유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게 여기 보시면 A360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어디 갔지? 여기 A360이라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오토데스크 클라우드란 뜻이에요. 이거 회원가입하면 파일 공간 되게 조금 줘요. 100메가인가 200메가인가 뭐 1기가인가 2기가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데이터 올리면 서로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래서 도면 관리를 쉽게 해줘요. 손으로 도면 그리면요. 이게 도면 철이 있어요. 많은 책장이 있어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 청사진 떠가지고 청사진으로 이렇게 도면 복사하고요. 만약에 이제 도면 수정할 일이 생기면 정말 조심스럽게 싹 지워가지고 그거 다시 거기다가 도면 다시 그려야 되고요. 근데 이게 도면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도면 못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설계는 잘하는데 도면 이상하게 못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계 잘하는데 도면을 그리면 이상하게 지저분하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계는 못하는데 정말 도면은 기가 막히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리면 이 차이가 커요. 도면이 퀄리티 차이가 커요. 근데 캐드로 도면을 그리면 어떨까요? 퀄리티가 똑같아요.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설계 잘하냐 못하느냐 이것만 남아버리는 거죠. 출력하면 퀄리티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거 있어요. 똑같이 나와도 설계 잘하는 사람의 도면과 설계 못하는 사람의 도면은 차이가 큽니다. 어디서 크냐면 가독성이요. 도면을 조금 더 읽기 쉽게 해놓은 도면이 있어요. 그리고 도면들의 배치가 잘 돼 있어요. 한눈에 들어와요. 설계 잘하는 사람 도면은. 글씨 크기라든지 그 배치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한 번에 이렇게 도면을 쭉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도면들이 있어요. 그거 설계 잘하는 사람이 그래요. 뭐 어쨌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우리가 도면을 쓰는 겁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블록이요. 블록을 못 쓰면 캐드 반밖에 못 쓰는 겁니다. 자, 그냥 가장 쉽게 여기 보시면 치과 뭐 의자 있네요. 의자 하나 복사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거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자, 복제해서 들어온 거 맞습니까? 네. 파일 간에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면 충분합니다. 보세요.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여기 옮겨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면 기존에 있던 자료를 얼마든지 충분히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룹을 하면서 문도 좀 그려봤을 거예요. 그죠? 자, 제가 후딱 그려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900에 얼마 줄까요? 네, 80 주겠습니다. 그리고 골뱅이 900,80. 자, 분해하고요. 옵셋 45mm. 렉탱글 아니 옵셋 40mm. 렉탱글 로테이트 트림 아크 시작 중심 끝 시작 중심 끝 시작 중심 끝. 방문의 크기가 이런데 얘를 블록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룹을 썼단 말이죠. 자, 하나를 복사해서 얘는 그룹으로 만들 거고 얘는 블록으로 만들 겁니다. 자, 얘는 그룹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룹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간단하게 그룹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맞습니까? 간단하게 그룹이 돼요. 근데 블록은 조금 달라요. 블록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자, 블록입니다. 블록. 그러면 대화 상자가 떠요. 철저하게 이름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만들어질 블록의 이름이 뭐냐 이거죠. 자, 그냥 900문입니다. 도어. 그냥 문 900이라고 했습니다. 한글로 쓰셔도 돼요. 영어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뭐 도어 900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만 특수문자 안 돼요. 특수문자 안 됩니다. 공백문자 안 돼요. 공백문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스페이스바.
이름에 한 칸 띄우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딜 가든지 동일한 규칙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절이 좋아지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것들, 기본적으로 쓰지 말아야 될 건 항상 옛날 거, 옛날 기준을 하시면 돼요. 뭐 요즘은 이제 파일 이름 다 한글로 쓰죠? 네, 저도 한글 써요. 근데 기본적으로 특수문자 안 돼요. 기본적으로 특수문자 안 되고 한 칸 띄우기 안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더바를 쓰는 겁니다. 언더바가 한 칸 띄우기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칸 띄웠다 이런 뜻이에요. 언더바의 의미가 한 칸 띄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공백 한 칸 띄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니 이 규칙을 허용 안 하니 내가 특수문자인 언더바를 쓰겠습니다. 요거는 허용을 해주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이동이나 복사를 하게 되면 항상 베이스 포인트가 나왔었죠? 네, 얘도 베이스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다 좌표를 입력해도 돼요.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픽 포인트에 있는 왼편에 여기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지점에 대한 절대 좌표가 싹 들어옵니다. 이거 무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치는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오브젝트, 객체죠. 객체도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는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얘는 퀵 셀렉트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거는 광범위하게 선택할 때 쓰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쓰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영역 지정해주면 선택 끝납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가 딱 들어와요. 이 중에 이제 옵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리테인, 유지하다, 컨버트 블록, 블록으로 변경하다, 딜리트, 삭제하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OK를 눌렀습니다. 그럼 블록으로 정의하겠죠. 정의할 때 리테인, 원본을 그냥 원본 그대로 현재 상태로 그냥 냅두겠습니다. 이게 리테인. 아니에요. 이거 블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요 이름으로가 된 블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게 컨버트 블록. 딜리트. 아예 원본 삭제하겠습니다. 이게 딜리트입니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저는 딜리트 쓸 겁니다. OK 했을 때 얘가 확실히 블록으로 정의됐다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는 딜리트를 쓸 겁니다. 컨버트 블록 쓰셔도 되고 리테인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10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했답니다. 자, behavior 특성이죠. annotative 주석 축척이란 뜻입니다.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석에 대해서 쓰겠습니다라는 뜻인데 이건 굳이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스케일 유니폼 크기가 균일하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체크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마지막 얘는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allow exploding. allow가 허용하다라는 뜻이에요. exploding은 분해란 뜻이죠. 네, 분해 허용하기입니다. 만약에 얘를 안 하면 블록이 분해가 안 돼요. 블록 분해가 안 됩니다. 어느 때 쓸까요? 블록 분해를 허용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편집해서 쓸 것 같아요. 그러면 분해를 허용 안 하는 거죠. 종종 있어요. 내가 열심히 그린 도면 다른 사람이 복사해 가서 수정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잘 그래요. 누군가 열심히 그려놓은 도면 거기에 좋은 그러니까 부품들 있잖아요. 소품들 이렇게 받아다가 잘 씁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간혹 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블록에서 막아놓은 거죠. 분해를 막아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옵션이에요. 분해를 허용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픈 인 블록 에디터 얘는 끄시는 게 좋습니다.
OK 했을 때 블록 에디터를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블록 편집기를 실행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OK 하면 돼요. 제가 OK 버튼 누르면 딜리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삭제가 될 겁니다. 자, OK. 삭제된 거 맞습니까?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인서트 탭에 가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트 블록, 인서트, 블록 에디트 여기 들어 있어요. 디파인 어트리뷰트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서트 명령어 있어요. 인서트를 쓰셔도 돼요. 인서트 명령어 쓰시면 이런 대화 상자 뜹니다. 여기에서 찾으시면 돼요. 눌러보면 미리 보기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필요한 블록이 뭐냐 이거죠. 이름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인설션 포인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스페이시파이 온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입력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얘를 체크하면 화면을 통해서 입력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얘를 끄면 X, Y, Z 절대좌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절대좌표 쓸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시파이 온 스크린을 체크하시고요.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일은 그냥 1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크기가 1대1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1대1로 주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유니폼 스케일이란 말이죠. X, Y, Z가 다 1대1 대 1인 거죠. 이걸 풀면 1대 0.5대 1로 이렇게 우리가 변경을 해줄 수 있어요. 이것도 그냥 유니폼하게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 체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력할 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로테이션, 회전 각도입니다. 이 회전 각도는 스크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클릭하고 회전하고 클릭하고 회전하고. 근데 클릭하고 로테이트, 인서트, 로테이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인서트에서 클릭하고 회전해주고 클릭하고 회전해주고 이게 조금 더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자, 익스플로드, 분해하기. 얘를 불러들이면서 분해한다는 뜻이에요. 굳이 분해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OK 누르면 자, 이렇게 블록이 들어오는 거죠. 자, 위치를 캐드가 물어보는 거죠.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 회전 각도를 내가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리본 메뉴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겠죠? 이렇게. 리본 메뉴를 이용하면 내가 블록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인서트 명령어입니다. 인서트 버튼을 얘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인서트 명령을 실행해 주세요. 인서트. 그러면 일반적인 인서트 명령어가 나오는데 여기 브라우즈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브라우즈라는 버튼이 있어요. 브라우즈가 우리나라 말로 찾기죠. 이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외부에 그린 도면을 불러올 수 있게 합니다. 자, 오픈.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파일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내가 그린 도면이 인서트, 내 도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인서트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인서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내가 블록으로 정의된 블록을 불러오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파일로 저장해 놓은 블록 파일, 그러니까 도면을 내 도면으로 불러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보시죠. 자, 다음으로 블록 에디트입니다. 비에디트예요. 블록 에디트, 비에디트. 내가 만들어 놓은 블록을 수정하고 싶어요. 이거 보니까 여기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자, 선택하고 비에디트. 블록 에디트죠. 그러면 현재 도면에 들어가 있는 블록 리스트가 뜹니다. 그 중에 제가 이거 쓰는 방법이 이래요. 그냥 블록 에디트 그러면
선택을 해서 OK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블록이 많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택해 놓고 블록 에디트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딱 되어 있어요. OK 누르시면 블록 에디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가 원점인데 인서션 포인트가 바로 여긴 거죠. 이동하기, 그 다음에 스트레치, 100mm만 올려볼까요? 그러면 내용이 바뀐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 클로즈 블록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Save the Change, 변경한 걸 저장하시겠습니까?와 Discard Change, 버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Save Change 하시면 이렇게 블록들이 싹 바뀝니다. 그룹은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근데 블록은 서로 하나의 원시 데이터를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시 데이터를 수정하면 얘네들이 전부 다 수정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블록의 장점이에요. 블록의 장점은 얼마든지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원시 데이터, 원래 원본을 수정하면 나머지들도 함께 수정이 된다는 것. 이게 블록의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자, 이번엔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 말고 이거 먼저 하죠. W 블록 먼저 하죠. 순서대로 가면 W 블록하고 그 다음에 X 클립하고 이렇게 가죠. W 블록입니다. 블록 내보내기라고 합니다. 이거 블록 내보내기가 아니고 그냥 W 블록이라 그냥 블록 내보내기라고 적어놨는데 정확하게는 선택한 객체 파일로 저장하기. 말을 많이 풀어서 쓰면 바로 이겁니다. 선택한 객체 저장하기입니다. 파일로 내가 저장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소스가 있었어요. 요거 마음에 들어요. 요걸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W 블록 저장하는 방법이 컨트롤 C, 뉴, 컨트롤 V, 주몰, 그 다음 세이브.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단계가 복잡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 세이브. 자,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걸 그냥 명령 하나로 해결한 겁니다. 그게 W 블록이에요. W 블록 그러면 객체 선택을, 소스가 객체입니다. 기준점 객체 선택, 그 다음에 여기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파일인 거죠. 근데 여기 오른편에 점점점 버튼 있죠. 이 점점점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파일 경로와 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D 드라이브에 오늘 날짜로 한번 해보죠. 2021 1023. 네, 파일명까지 제가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D 드라이브에 여기다 저장하겠습니다. OK. OK 버튼 누르면요, 화면 좌상단에 여기에 뭔가 이렇게 반짝하고 떴다가 사라집니다. 되게 빨리 없어질 거예요. 자, OK. 뭔가 나타났다 싹 사라졌죠? 네, 파일로 저장 끝난 겁니다. 보시면 D 드라이브에 오늘 날짜로 된, 자,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파일로 저장 끝났습니다. 영어로 하면 Save as Selected 이 정도가 되는 거죠.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어떤 거요? 내가 선택한 객체예요. 그게 W 블록입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린 도면들 필요한 요소들 많이 뽑아간다고. 나한테 없는 자료들은 어쨌든 내가 메꿔야 돼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W 블록인 거죠.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 쓰셔도 돼요. 그런데 W 블록을 하면 딱 그거 선택해서 내 파일로 저장하니까 확실한 거죠. 자, 이번엔 X클립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클립은 블록 자르기예요. 우리가 이 위에서 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VP 아웃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도면 가리기. 여기 어디서 했던 것 같은데 리비전 클라우드, 드로잉 오더, 멀티라인, 해치, 리비전 클라우드. VP 아웃이 없나요? 안 한 것 같네. 다시 해야죠. 그럼 자, 우리가 도면을 가리는 명령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VP 아웃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하나는 X클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면 가리기 명령어예요. 예를 들어서 렉탱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VP 아웃 그리고 폴리라인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아랫선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게 VP 아웃이에요. 이것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드로잉 메뉴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그냥 드로잉 오더의 영향을 받습니다. 선택하고 드로잉 오더에서 send to back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맨 아래에 있는 건데 다시 드로잉 오더에서 맨 위로 올리면 얘가 이 객체가 맨 위에 있는 거죠. 그 아래로 있는 건 전부 다 감추기가 됩니다. VP 아웃 그다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클릭해서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감추기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감추기 할 수도 있고 또는 서클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VP 아웃 그려놓고 폴리라인 클릭하면 얘는 서클은 폴리라인이 아니라서 안 된답니다. 그 렉탱글 그다음 VP 아웃 그다음 폴리라인으로 클릭해주면 폴리선 지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선 이렇게 가려져 버리는 거죠. 지우는 게 아니고 그냥 위에서 덮어서 가리는 것. 이게 VP 아웃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X클립은 그게 아니에요. X클립은 누구한테만 지정되는 거냐면 블록에게만 지정이 되는 거고 블록을 가위질하는 겁니다. 가위질해서 감추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블록입니다. 근데 여기 요 의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렉탱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X클립 블록 선택합니다. 블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오프가 있죠. X클립을 활성, 비활성. 그 다음에 뉴 바운다리, 새로운 바운다리 만들겠습니다. 딜리트, 기존 바운다리를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뉴 바운다리. 그러면 폴리선을 선택할까요? 사각형으로 할까요? 폴리고널로 할까요? 혹은 인버트, 뒤집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셀렉트 폴리라인입니다. 선택하면 이렇게요. 거꾸로 됐네요.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의자만 남아버렸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가 내가 원한 대로는 잘 안 만들어졌네요. X클립 딜리트 다시 복원된 거 맞습니까? 네. 싹둑 잘라서 버린 게 아니고 싹둑 잘라서 감춘 거예요. X클립은 어떻게 VP 아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위에다 이렇게 살포시 덮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걷어내면 그냥 나와요. 그런데 X클립은 그게 아니고 가위질 싹둑 해가지고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 더 강력한 거냐면 X클립이 조금 더 강력한 거죠. 다만 X클립은 그 대상이 블록이라는 거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X클립 선택했어요. 뉴 바운다리. 자, 인버트 클립. 인버트 클립 반전된다는 얘기예요. 셀렉트 폴리건. 자, 어떻게 됐나요? 아까랑 반대 상황이 연출됐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X클립 선택하고 엔터, 딜리트, 경계 삭제가 됐죠? 다시 보겠습니다. X클립 엔터, 뉴 바운다리. 자, 셀렉트 폴리건을 아니죠. 자, 폴리란 아니고 렉탱귤러 사각형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까랑 똑같은 일이 발생했죠. 다시 보겠습니다. X클립 엔터, 딜리트, 다시 X클립 엔터. 자, 뉴 바운다리 인버트 거꾸로 되는 거죠. 폴리라인 렉탱귤러. 자, 거꾸로 되는 거 맞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X클립 언제 사용하냐면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 작업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맞나? 이거 아니고. 네. 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체 도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전체 도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악이 되나요? 확대해 봅니다. 전체 길이가 이만합니다. 몇 미터일까요? 125m짜리예요. 가로가 125m고 세로가 37m입니다. 보시면 섹션이 이렇게 돼요. 여기 락커, 사우나, 수영장, 선큰 가든, 그 다음에 여기 락커, 그 다음에 이쪽이 헬스장, 그리고 이쪽이 이제 일반 매장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인테리어인데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역을 나눕니다. 이쪽 사우나, 이쪽 락커 부분, 이쪽 락커 부분, 그 다음에 이쪽 사우나, 그 다음에 뭐 수영장, 그 다음에 이쪽 락커, 그 다음에 뭐 여기 헬스클럽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된단 말이죠. 부분 쪼개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쪼개서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쪼개는 게 가장 쉬울까요? 평면도는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평면도를 아까 인서트로 불러올 수 있겠죠. 자, 인서트, 브라우즈, 되었을까요? 각종 도면. 자, 0,0을 기준으로 해서 불러드리면 되죠. 자, 주몰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X클릭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렉탱귤러, 내가 필요한 부분만 싹둑. 어떤가요? 두 번 다시 안 그려도 되죠? 작업하기 쉽고.
이해되시나요? 이럴 때 X클립을 사용합니다. 내가 블록을 인서트를 통해서 불러온단 말이죠. 그 다음 필요 없는 부분들은 감추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X클립을 사용하는 겁니다. X클립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하나 더 해드려야 됩니다. 자, 딜리트. 자, X클립을 보시면 자, 뉴바운달이 폴리거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도형을 맞출 수 있죠. 이게 X클립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X클립에 이 소스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소스, 기존에 있는 이 블록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잘라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블록의 속성을 정의하는 명령어가 어트리뷰트예요. 여기 define attribute 있죠? 요거 쓰시면 됩니다. 자, 블록을 정의할 때 꼬리표를 이렇게 달아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록을 만들 때 태그를 넣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테이블 작업에 많이 사용해요. 자, 이렇게 보시죠. 제가 간단하게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라인 표를 만드는 거죠. 옵셋 8mm, 옵셋 20mm, 옵셋 30mm. 자, 이렇게 제가 2칸 3줄짜리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기다 글씨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미들 센터죠. 여기다가 날짜라고 썼습니다. 자, 카피. 복제를 하죠. 에디트. 여기는 도명. 여기는 도번. 이렇게 썼습니다. 도명의 이름, 그 다음에 도면의 번호, 이런 뜻입니다. 얘를 블록으로 만들기 전에 여기다가 태그를 이렇게 달아 놓을 겁니다. 태그를 달 건데 어트리뷰트는 멀티라인이 아닌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2mm, 4mm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트림 이렇게 중간의 위치, 시작점의 위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어트리뷰트 자, 딱 나눕니다. 이쪽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디폴트 값,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거 함수입니다. 프로그램 다루시는 분들이 이쪽 함수 써요. 아까 제가 이거 저 3분의 1밖에 못 써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프로그램을 다루시는 분들이 여길 건드려요. 전 프로그램 못 다루기 때문에 얘를 못 씁니다. 뭐 엑셀에 보시면 데이터 함수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데이터 함수를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자, 태그가 있고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태그는 여기에 쓰여지는 걸 말합니다. 프롬프트는 나중에 대화 상자가 떠요. 대화 상자에 들어가는 이름을 말합니다. 다시요. 태그는 이렇게 도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태그라고 하고 프롬프트는 나중에 이렇게 도면이 뜹니다. 대화 상자 떠요. 대화 상자에 나오는 명칭을 말합니다. 제가 태그는 이름 영문으로 하죠. 데이트. 여기 아니 얘가 도번으로 갈까요? 뒷더 넘버 도번. 그 다음에 보이시나요? 글자의 위치. 네. 미들 레프트. 그 다음 글자 유형, 글자 크기.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놓겠습니다. 도번. 그럼 영문으로 들어간 거 맞습니까? 다시 보죠. 어트리뷰트. 자, DWG name이라고 하죠. 도면 이름. 여기 도명. 그 다음 똑같아요. 미들 레프트. 자, 다시 어트리뷰트 데이트. 날짜. 자, 미들 레프트. 자, 이제 어트리뷰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란다. 이제 어트리뷰트 적용이 끝났고요. 얘네들을 블록으로 묶으면 돼요. 블록. 자, 테이블. 기준점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객체 삭제하고 객체 선택하고 딜리트 버튼 눌러놓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죠?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만든 것 블록으로 만들어 보시죠. 인서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는 인서트 할 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아무것도 안 들어오네요. 여기 영문으로 되어 있었던 거 있었죠? 자, 클릭합니다. 뭔가 뜨죠?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 그 다음에 도명, 우리 집, 도번 A-001, 오케이.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꼬리표 달린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인서트. 오늘 날짜. 도명 우리 집 A-002. 자, 어떤가요? 꼬리표는 계속 바뀌고 있죠. 이게 어트리뷰트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의 속성을 정의해서 그 속성을 계속 바꿔서 쓰는 거죠. 이게 어트리뷰트의 사용 방법입니다.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 에디트요. 자, 텍스트 에디트 기억나시나요? 텍스트 에디트에서 클릭하면 내용이 뜹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정된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수정해 보시죠. 어트리뷰트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ATT-EDIT, 어트리뷰트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에디트라고 하면 이렇게 아까 처음 넣었던 어트리뷰트 속성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날짜를 똑같이 맞췄고 도번 형식도 똑같이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DD 에디트, 하나는 어트리뷰트 에디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더 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블 클릭해 보세요. 아까 텍스트 에디트 했을 때 요거 떴었죠? 얘를 사람들이 많이 즐겨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텍스트 옵션을 줄 수 있어요.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 옵션을 여기다가 줄 수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단 말이죠. 미들 레프트로 주면 어떤가요? 여기만 글씨가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특정 위치만 글씨를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얘가 로만체 썼군요.
글씨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더블 클릭하고 선택한 다음 텍스트 옵션. 제가 만들어 놓은 글꼴들이죠. 네. 저스티피케이션이 사라집니다. 미들 레프트로 해서 주면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X 레퍼런스를 제가 설명할 건데요. X 레퍼런스를 하기 전에 먼저 아까 얘기했던 절대 경로, 상대 경로를 조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보통 윈도우에는 이렇게 도스 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 돼요.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R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창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CMD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도스 창으로 나가게 됩니다. 도스 창으로 나가요.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보시면 여기 C 드라이브의 유저의 그린에 깜빡깜빡 있죠? 얘가 경로입니다. 얘가 경로예요. 예를 들어서 D 드라이브로 가라 그러면 바뀐 거 보이시나요? C에서 D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D 드라이브로 경로를 바꾼 거죠. 여기서 디렉토리 보기 하면 이와 같이 디렉토리 보기가 나오게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다 명령어로 쳤었어요. 요즘은 굳이 이렇게 명령을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D 드라이브에다가 여기 있네요. A, B, C 폴더가 있습니다. 그죠? A라는 폴더 아래 B가 있고 다시 C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찾아가 보죠. A, change 디렉토리 A. 그럼 이렇게 A 드라이브 안에 B 드라이브, C 드라이브가 있어요. B 드라이브로 갑니다. B, 그러면 이렇게 A, B, C 드라이브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가는 이 문제가 바로 경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봅니다. D 드라이브에 A라는 폴더가 있고 B라는 폴더가 있고 다시 C라는 폴더도 있죠. 두 개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제 위치는 여기에요. 내가 이렇게 C라는 폴더로 가고자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C라는 폴더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입력하는 거예요. D 드라이브에 있으니까 D 드라이브에 A라는 폴더에 C라는 폴더를 이걸 다 적어주면 돼요. 위치가 사실은 여기 있잖아요. 이걸 다 적어주면 돼요. 이건 절대 경로입니다. 이게 절대 경로예요. 자, 보세요. change D 드라이브에 A라는 폴더에 C라는 폴더로 바꿔주세요. 그럼 바뀐 거 맞습니까? 이렇게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글자가 안 보인가요? 글자를 좀 키워볼까요? 글꼴 36 몇 개가 없네요. 너무 크네요. 자, 다시 봅시다. 여기 A의 C 드라이브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B 드라이브로 바꿔볼까요? 체인지 디렉토리 D 드라이브에 A에 B로 바꿔주세요. 그럼 바뀐 거 보이시나요? B에서 C로 이렇게 싹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건 절대 경로입니다. 절대 경로예요. 예를 들어서 시청에 가고 싶어요. 여기서 시청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상대 경로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경로라는 건 뭐냐면 위도와 경도를 찍어주는 거죠. 위도와 경도를 찍으면 위치가 나오겠죠. 그건 절대 경로입니다. 안 바뀌어요.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위도와 경도를 찍어주면 그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찾아가면 돼요. 이건 절대 경로입니다. 그런데 상대 경로라는 것은 현재 폴더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가는 걸 말해요. 자, 이렇게요. 체인지 디렉토리 하나 폴더 앞으로 가서 C로 바꿔주세요. 바뀐 거 맞습니까? 이게 상대 경로입니다. 점점 하고 이렇게 슬래시 썼잖아요. 이게 하나 앞으로 가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 앞으로 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체인지 디렉토리. 자, 그럼 하나 앞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쓰면 현재란 뜻이에요. 현재란 뜻이 되는 거고, 이렇게 쓰면 하나 앞전 폴더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상대 경로의 의미입니다. 체인지 디렉토리 B로 가주세요. 그럼 B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C로 넘어갈 거예요. 체인지 디렉토리 하나 앞으로 가서 C로 가주세요. 바뀌는 거 맞습니까? 이건 상대 경로입니다. X 레퍼런스는 상대 경로를 써야 돼요. 절대 경로를 쓰시면 안 돼요. 자, 왜 안 되냐면 이런 거죠. 지금 제 컴퓨터에 보면 W 디렉토리도 있어요. 그죠? W 폴더도 있고, 보시면 Z 폴더도 있고, 그 다음에 X 폴더도 있고, W 폴더도 있고, I 폴더도 있어요. 제가 원본을 W 폴더에다 놨어요. 원본을 W 폴더에다 놨습니다. 그러면 W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파일을.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W부터 찾아요. W라는 드라이브부터 찾습니다. 근데 있나요? 없죠. 이건 제 컴퓨터만의 세팅이니까 저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에 W를 찾으려니 없어요. 에러가 납니다. 절대 경로를 찾으려니 에러가 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X 레퍼런스를 쓰실 때는 상대 경로를 쓰셔야 돼요. 이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이해를 못하면 반밖에는 못 쓰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X 레퍼런스를 불러올 겁니다. 불러오는데 파일이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절대 경로밖에 못 씁니다. 상대 경로를 못 써요. 왜냐하면 얘가 저장돼 있는 위치를 찾아서 내가 불러올 위치를 찾는 건데, 이 파일이 이 도면이 저장돼 있는 위치에서 내가 불러올 파일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위치를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 경로밖에 안 됩니다. 항상 저장을 먼저 해놓고 쓰셔야 상대 경로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X 레퍼런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행해 보시죠. 위에 보시면 attach DWG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PDF까지 도면으로 불러드릴 수 있어요. attach DWG, attach라는 말이 그러니까 부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데서 불러다가 여기다 붙이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attach의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삿짐을 날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면 뭐 알이 백이잖아요. 그래서 알백여서 파스를 몸에 붙였단 말이에요. 이게 attach 개념입니다. 다른 데 있던 걸 내 몸에다 붙이는 거, 여기다 붙이는 거, 이게 attach예요. 반대로 여기 있는 걸 떼어낼 때 쓰는 게 detach라고 합니다. 붙이기, 떼어내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붙였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떼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앨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ttach DWG 그리고 파일을 선택한 다음 오픈.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요. 바로 여기 풀패스 나오죠. 여기 경로가 나와요. 릴레이티브 패스, 풀패스, 노패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릴레이티브 패스로 바꾸셔야 돼요. 상대 경로로 바꾸셔야 됩니다. 다만 해당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 씁니다. 해당 파일이 저장되어 있어야만 상대 경로를 쓸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풀패스 쓰셔야 돼요.
파일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스케일과 인서션 포인트 스크린 통해서 불러오고요. 회전 각도 0도로 돼 있고 어태치먼트 부착시키기로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주몰.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불러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내용이 들어왔는데 실제 리얼 데이터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들어온 게 아니고 허수가 들어온 거예요. 외부에 있는 도면을 내가 잠깐 여기다가 붙여놓고 참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붙여놓기 한 겁니다.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화면에다가 도면에다 이렇게 띄워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파일을 원본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D 드라이브에 도면을 찾아가지고 수정을 해보죠. 도큐멘트구나. 자, 여기 있네요. 제가 원본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얘가 원본인데 지금 원본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얘가 원본이에요. 자, 여기다가 제가 방문을 좀 불러보죠. 어디 있을까요? 인서트 도어 고백. 제가 이렇게 방문을 불러다 놨습니다. 로테이트 이동하기. 자, 됐나요? 방문이 들어왔죠? 미러. 자, 2개 들어왔죠? 저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느낌표가 뜨고 여기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원본이 바뀐 거예요. 여기 뭐라고 떴냐면 external reference file has changed. external reference 외부 참조하고 있는 파일이 has changed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need reload 다시 불러올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에러 메시지를 띄운 겁니다. 자, 이 부분이죠.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 리로드 누르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방문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원본이 바뀌면 4번도 바뀌게 됩니다. 이게 엑스 레퍼런스의 특징이에요. 이거 블록으로 불러드린 경우는 이게 안 돼요. 블록으로 들어오면 인서트 브라우즈. 자, 문서가 어디 갔을까요? 내 문서가. 자, 똑같은 파일인데 오픈했어요. 자, 여기 똑같이 들어왔죠? 데이터 똑같이 들어왔죠? 자, 이번에는 원본을 삭제해 보죠. 얘를 변경했어요. 지웠어요. 이와 같이 내용을 지웠습니다. 그럼 얘는 다시 당연히 떠요. 리로드 해달라고, 다시 불러달라고 떠요. 자, 리로드 합니다. 원본 삭제된 거 보이시죠? 그런데 얘는 끄고
여긴가요? 네,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인서트는 데이터를 불러다가 딱 넣어버린 거예요. 고정시킨 거예요. 엑스레퍼런스는 그게 아니고 이거 데이터인데 네가 좀 참조하고 있어? 이거 좀 보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바뀌면 엑스레퍼런스는 바꿔줘야 돼요. 보고 있으니까. 참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인서트는 데이터가 들어왔으니까 원본이 바뀌든 말든 들어온 그 시점으로 데이터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죠. 자, 아까 제가 대형 프로젝트에만 쓴다 그랬죠. 그죠?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30평도 있고 28평도 있고 뭐 32평도 있고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10개 동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10개 동마다 다 그리실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하나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저장해 놓는 거죠. 이거 24평, 이거 28평, 이거 30평, 이거 32평, 이거 40평. 그래서 엑스레퍼런스로 불러다 쓰는 거죠. 레이아웃이 바뀌면, 원본만 바꾸면 레이아웃이 바뀌는 거죠. 내가 수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한 건 아니고 건물을 짓는데 6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분명히 건물 시작할 때 지방 검사를 했어요.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근데 막상 땅을 파보니까 안반이 이렇게 삐죽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거 있냐 때려보시면 되지 그러고 막 탕탕탕탕 쳤는데 갑자기 그 구역에 있던 모든 집들이 다 뛰쳐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집 무너진다고. 알고 봤더니 그 안반이 한 10개 집 다 걸쳐 있더라고요. 집 무너진다고. 안반이니까. 안반이 이렇게 걸쳐져 있었던 거죠.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를 레이저로 커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갑자기 데이터의 내용이.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벽이 여기 있는데 이 벽을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갑자기. 얘는 못 옮기잖아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10장이 있어요. 그럼 10장을 하나씩 옮겨야 되지만 엑스레퍼런스는 어떻게 돼요? 원본 하나를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면 나머지 10장의 도면이 알아서 다 바뀌는 거죠. 그게 엑스레퍼런스의 사용 용례입니다. 기둥의 위치.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방의 룸의 위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엑스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 할 때는 엑스레퍼런스를 꼭 써요. 소형 프로젝트 때는 엑스레퍼런스 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원본을 하나 열어서 엑스레퍼런스 불러왔으니까 원본을 하나 열어서 원본을 수정해 보세요. 원본을 수정하고 저장한 다음 리로드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바뀔 겁니다. 하나는 디태치라는 개념이 있죠. 무슨 뜻일까요? 어태치는 부착시키는 거죠. 디태치는 떼어내는 걸 말합니다. 디태치 누르면 이와 같이 도면이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언두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태치. 삭제된 거 맞습니까? 네. 떼어내는 걸 디태치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인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인드, 바인더 똑같은 말이에요. 고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작업이 다 끝났어요. 프로젝트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굳이 엑스레퍼런스를 유지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다 바인드 걸어줍니다. 바인드. 그러면 바인드가 있고 인서트가 있어요. 인서트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데이터로 블록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내가 작업한 거를 해당 블록으로 불러드릴 때 이때 바인드를 주시면 이제는 얘는 블록으로 들어온 거죠. 엑스레퍼런스가 아니고 레퍼런스 파일이 아닌 블록 파일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치수 기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혀 있는 건 치수 기입에 관련된 명령어들인데요. 자, 크게 선에 관련된 치수, 라이너와 얼라인, 원에 관련된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그 다음 조그, 아크와 조그, 각도와 관련된 앵귤러, 컨티뉴와 베이스라인, 그 다음 원점 치수인 오디네이트, 기타, 조그라인, 그 다음 스페이스, 그 다음 공차와 지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시선은 큐리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리더, 즉 다중선, 다중지시선입니다. 이렇게 다중지시선에 대한 내용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디멘전 스타일, 즉 딤 스타일, 얘가 치수 유형 변경하는 명령어 또 이만큼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치수 기입 명령어인데, 치수는 실질적으로 명령어를 요즘 안 써요. 다 리본 메뉴를 씁니다. 리본 메뉴 써요. 그래서 리본 메뉴를 알려드릴 건데요. 홈탭에 보시면 바로 여기 어넌테이트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여기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는 일부만, 핵심만 있는 거고, 어넌테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큐리더가 여기 없어요. 명령어 쓰셔야 됩니다. 큐리더 많이 사용하는데 큐리더는 커맨드를 쓰셔야 됩니다. 큐리더는 리본에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를 만들 건데요. 렉탱글 골뱅이 30,30 정사각형이죠. 얘를 복사할 겁니다. 대각선으로. 카피 어레이 한 5개만, 자, 이렇게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한 4개만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러면 보시면 디멘전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 아래까지 이제 치수 기입이 나와 있어요. 치수 기입은 도면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치수 기입만 잘해도 도면이 그럴싸해 보여요. 자, 보시면 퀵딤이 있고 퀵 디멘전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내용부터 할 겁니다. 라이너입니다. 치수는 2점을 클릭합니다. 점 2개를 클릭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치수 보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얘를 치수선이라고 하고 얘를 치수 문자라고 불러요. 하나씩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치수 보조선의 원점, 치수 보조선의 원점, 그 다음 치수 문자의 위치를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치수가 나옵니다. 치수는 내가 지정한 2점 사이의 거리를 치수라고 합니다. 다시 봅니다. 디멘전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옵션이 이렇게 나오는데 반 잘하세요. 앞에 3개는 치수 문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뒤에 3개는 치수선에 관련된, 이 치수 보조선에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반 잘하세요. m텍스트, 텍스트. m텍스트는 다중선이죠. 다중문자죠. 그러니까 이 문자에 여러 줄 쓰기를 허용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자가 여러 줄 써졌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텍스트 한 줄 쓰기입니다. 한 줄 쓰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한 줄 쓰기가 들어갑니다. 텍스트와 m텍스트와 텍스트의 차이입니다.
얘네들이 원래 숫자로 표기되길 원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텍스트 에디트 명령어 기억하시죠? 방금 전에도 나왔습니다. 텍스트 에디터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에디트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 원래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 꺽쇠라고 하죠. 오른쪽 꺽쇠, 왼쪽 꺽쇠를 동시에 넣는 겁니다. 순서대로. 자, 이렇게요. 오른쪽, 왼쪽. 그럼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길이 값이 나오게 돼요. 다시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건 에디트 명령어 썼죠. 오른쪽에 있는 건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와 같이 수정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볼까요? 두 점 지정하고 그 다음 앵글 각도 입력해주면 돼요. 45도. 그러면 이와 같이 문자가 회전된 상태로 치수 기입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이너인데 자, 제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방향에 따라서 수평과 수직 이렇게 나오게 돼요. 수평 방향, 수직 방향. 근데 옵션에 보시면 호리젠탈, 버티컬 이렇게 딱 잡혀 있죠. 호리젠탈을 누르면 방향을 바꿔도 호리젠탈, 버티컬로 안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대각선으로 지정했습니다. 버티컬을 누릅니다. 그러면 수평으로 치수 기입이 안 되고 수직 치수만 됩니다. 제가 대각선으로 지정했습니다. 로테이트 45도로 지정해 주죠. 그러면 이렇게 45도로 기울어진 방향으로 치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치수 기입해 보시죠. 이번엔 얼라인입니다. 라이너가 아니고 얼라인이에요. 얼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치수가 기울어진 부분들. 트림. 자, 이렇게 치수가 기울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얼라인입니다. 얼라인 두 점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수가 뽑혀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도 많이 써요. 수평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수직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라이너보다 얼라인이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평이나 수직 치수가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앵귤러. 앵귤러는 각도입니다. 선을 두 개를 지정해주면 이렇게 각도가 나와요. 다만 방향에 따라서 네 방향으로 치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앵귤러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네 방향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원하는 치수는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방에 딱 넣기를 원해요. 지금 보시면 치수가 다 4개의 방향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만큼을 한 번에 넣기를 원해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그대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앵글 버텍스라고. 첫 번째 점, 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한 번에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얼라인 그냥 엔터 칩니다. 그 다음 중간점, 첫 번째 점, 그 다음 두 번째 점. 치수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아크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크랭스예요. 아크를 설명할 때 제가 무엇을 설명했었냐면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안 날 것 같습니다. 홈탭에 보시면 아크에 보시면 여기 차드랭스라고 있었죠.
얘가 현의 길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끝점에서 끝점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 이건 현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현이란 얘기는 줄을 끝점에 묶으면 팽팽하게 이어진다 그랬었죠. 이게 현의 길이.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이렇게 원 둘레로 가는 걸 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크에 나와 있는 이 랭스는 현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 치수기입에 나와 있는 이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원을 그대로 클릭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호의 길이가 다이렉트로 끌려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라디어스입니다. 라디어스 반지름이죠. 자, 안쪽으로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바깥쪽으로 넣으면 이렇게 갑니다. 다이아메타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고 바깥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요 파이 대신에 네모나게 나오는 거, 이거 원인 알아야 됩니다. 왜 네모나게 나왔을까요? 왜 네모나게 나왔을까요? 파이 표시가 안 나오고.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특수문자예요.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스타일에서 글꼴을 무엇으로요? 굴림으로요. 그래야 특수문자가 제대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제대로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 굴림을 쓰셔야 돼요. 이거 지원 안 하는데 맞아요. 많아요. 지원 안 하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굴림으로 바꿔보세요. 지름, 반지름입니다. dim 조그가 있죠? 이 조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에 대한 거고 하나는 선에 대한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어요. 어디냐면 첫 번째 조그는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조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조그는 원에 관련된 조그고, 그 다음 조그맣게 아이콘으로 나와 있는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조그는 선에 관련된 조그입니다. 조그가 당기다란 뜻이에요. 당기다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호가 이렇게 커요. 호가, 제가 이거 호로 그렸습니다. 아크로 그렸어요. 중심선이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이 호에 대한 중심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반지름을 넣었는데, 자, 어떻게 되나요? 중심의 위치가 너무 멀죠. 그러니까 이럴 때 설계자는 중심의 위치를 재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멀어요. 중심의 위치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조그라는 걸 씁니다. 아크를 선택하고 중심점의 위치를 내가 임의대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문자의 위치, 그 다음 번개 표시. 이런 표시가 나오면 중심이 저기 멀리 있어서 도면에 표시 안 되니 설계자가 임의대로 중심선을 당겨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조그예요. 자, 우리 조그라는 걸 봤어요. 과제물 할 때
여러 번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과제물들 보시면 자, 여기 하나 있죠. 이제 이해되시나요? 뜻이? 중심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저기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또 있어요. 자, 여기도 그렇죠. 자, 또 있어요. 여기도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네. 중심선을 표시하기에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복잡하니까 설계자가 중심선을 임의대로 당겨온 겁니다. 이게 딤 조그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자, 이렇게 원에 대해서 원의 중심이 너무 멀리 있는 경우 설계자는 중심을 임의대로 당겨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번개 표시로 치수를 표시해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딤 조그인데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X라인 호리젠탈 옵셋 15. 자, 다시 라인 옵셋 100mm 트림. 자, 얘는 중심선이니까 중심선으로 바꾸고 챔퍼 디스턴스 2mm 라인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 손잡이나 지하철 손잡이에 봉을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길어서 이거 중간에 잘라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라인. 자, 아크로 표시하면 돼요. 시작 끝 다이렉션. 시작 끝 다이렉션을 이렇게 해요. 나머지 미러 카피를 쓰시면 됩니다. 미러. 자,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카피. 그 다음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트림. 여기 이렇게 자른 거죠. 멀리 있는 걸 잘라서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마 아크 할 때 했었을 겁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치수 기입을 할 건데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로 100mm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당겨왔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딤 조그예요. 조그 라인입니다. 선택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위치를 찾으면 오스냅이 걸려요. 그래서 뺍니다. 커서를. 이해되시나요? 다시 보세요. 이 상태에서 놓으면 이렇게 오스냅이 걸려서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커서를 뺍니다. 커서를 빼세요. 오스냅이 안 걸리도록 커서를 빼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 돼요? 여기는 잘랐고 여기는 멀리 있으니까 당겨왔고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여기 있는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입니다.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이에요. 근데 이 두 개는 독립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기대어서 써야 돼요. 다른 치수에 기대어서 쓰는 치수가 바로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입니다. 컨티뉴어스는 연속 치수라고 합니다. 치수선이 이렇게 연속해서 나온다고 해서 연속 치수인데, 자, 치수선이 연속해서 나와요.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보조선이죠. 그럼 두 번째 보조선에서부터 치수선이 이렇게 쭉 연결해서 나옵니다. 컨티뉴어스, 즉 연속 치수는 기준이 두 번째 치수선이고, 베이스라인은 치수선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선이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이 기준이 되는 치수를 기준으로 두 번째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준선 치수, 즉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치수선이 기준입니다. 자, 잘 보세요. 라이너로 제가 첫 번째를 여기 찍었고요. 두 번째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죠. 자, 컨티뉴어스를 클릭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치수선이 쭉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치수 기입하는 게 어떤가요? 많이 쉽죠. 만약에 이거를 라이너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점 2개 찍고 위치 찾고 다시 명령어 실행해서 점 2개 찾고 위치 찾고. 그런데 컨티뉴어스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끝점만 지정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안 되는 것들, 잘못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죠. 자, 먼저 보조선 순서를 거꾸로 쓰는 경우, 분명히 두 번째 보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건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셀렉트 기능이 있어요. 기본값이 셀렉트예요. 엔터 친 다음 내가 시작할 치수 보조선을 다시 눌러주면 얼마든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치수를 원점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커맨드 라인을 보면 Select Continue Dimension, 연속할 치수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 물어봐요. 다시 재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베이스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보조선을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기존에 기준이 되는 치수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베이스라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첫 번째 보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치수선이 쭉 커져 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간격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보통 이 간격을 얼마로 주냐면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시험 볼 때는 10mm 정도 줍니다. 10mm 줘요. 시험 볼 때는. 근데 평균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6mm에서 8mm 사이를 줍니다. 글자 크기가 2mm예요. 제가 쓰는 글자 크기가 2mm니까 6mm 정도면 넉넉해요. 어떤 분들은 이거 8mm 주는 분도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8mm 썼어요. 6mm 쓰고 8mm, 10mm 정도 줍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굉장히 좁아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바로 여기입니다. 요 아이콘. 딤 조그라인이 왼쪽에 있는 아이콘 있죠. 요거. 딤 조그라인에 있는 딤 조그라인 왼쪽에 있는 아이콘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치수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요 아이콘이에요. 이게 뭐냐면 딤 스페이스라는 아이콘입니다. 딤 스페이스를 누르면 기준이 되는 치수선을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치수선 선택하고 엔터 안 누릅니다. 그냥 나머지 다 선택해요. 엔터. 다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8mm 엔터. 간격 딱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딤 스페이스는 어떻게 해요? 기존에 만들어진 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기존에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그 간격을 조절한다면 지금 설명하는 건 미리 세팅해야 됩니다. 자, 딤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맨 아래 적어놓은 명령어가 있어요. 딤 스타일 치수 유형을 바꿉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어딜 누르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얘 누르셔도 되고 단축키, 딤 스타일의 단축키인 D만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딤 스타일 매니저가 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ISO 25입니다. 얘 모디파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음 시간에 얘를 배울 거예요. 6시간 동안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거 이틀에 나눠서 가르치거든요. 자, 그 중에 라인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라인이라는 탭에 보시면 여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보이시나요? 기준선 간격. 이 값을 바꾸시면 됩니다. 원래 얘를 먼저 세팅해 놓고 그리고 치수 기입을 해야 돼요. 얘를 먼저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설명상 얘가 뒤로 밀려난 것 뿐이에요. 자, 이 간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6에서 한 10 이 사이 어디? 취향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시험 보시는 분들은 10mm, 그렇지 않고는 그냥 자유롭게 6에서 10mm 사이 너무 좁지 않게만 주시면 됩니다. 저는 8mm 줬습니다. 자, 오케이. 베이스 라인. 자, 어떤가요? 간격이 넓은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응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기준이 되는 치수를 하나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 컨티뉴로 전체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베이스 라인으로 하나 넣고 다시 컨티뉴로 하나 다시 넣어 볼까요? 다시 베이스 라인. 자, 어떤가요? 치수가 깔끔하게 들어간 거 맞습니까? 이걸 응용하면 이렇게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베이스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 라인도 중간에 이렇게 지워버리면 떠요. 찾아달라고 순서를 지정해주면 이렇게 베이스 라인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 라인은 첫 번째 보조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뀌면 이렇게 뒤바뀐 대로 나와버립니다. 역시 엔터를 눌러서 새로운 걸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치수를 기입하다 보면 중간에 치수선이 교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냅두고 자, 치수를 넣다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치수선이 교차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세 번째 여기 있는 아이콘, 얘가 딤 브레이크, 요 딤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자, 브레이크를 넣을 치수선을 선택하고요. 엔터. 자, 다시 볼까요? 자, 치수선 끊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볼까요? 왜냐하면 치수선이 지금 여기 3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보죠. 이러면 치수선이 4개가 들어가니까 자, 딤 브레이커입니다. 브레이크 할 치수를 먼저 눌러주세요. 그 다음 치수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치수가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치수 하나, 여기에 대한 거 하나, 얘에 대한 거 하나, 얘에 대한 거 하나, 총 4번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딤 브레이크 선택하고 다시 딤 브레이크 선택하고 다시 선택하고 자, 어떤가요? 4번 하니까 되죠? 왜냐면 얘도 치수 보조선 여기 있고 얘도 여기 있고 얘도 여기 있고 얘도 여기 있거든요. 4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우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워놓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X라인
그 다음 얘를 수평선을 그리고요. 자, 옵셋 20mm, 옵셋 30mm, 라인 옵셋 100mm. 좀 큰가? 좀 작게 그려보죠. 너무 큰 것 같네요. 옵셋 5mm, 옵셋 10mm, 라인 옵셋 30. 자, 필렛. 자, 라인.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그리길 원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보고 3차원으로 모양이 떠올라야 됩니다. 원뿔입니다. 원뿔이에요. 원뿔 위에 싹 자른 거예요. 아래도 자른 거고. 이럴 때 치수 기입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예요. 치수 기입을 할 때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테이퍼라고 합니다. 테이퍼라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을 테이퍼라고 하는데, 테이퍼진 부분에, 즉 치수,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KS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바로 이 디멘전 눌러보시면 여기 오빌크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이 치수를 이용해서 각도 30도 이렇게요. 기울어진 부분에는 치수를 이렇게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조금 이따 해보는 건 조금 이따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에 대해서 중심선 마킹을 할 수 있는데, 이 아이콘이 중심선 마킹 아이콘입니다. dim 센터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중심선 마킹입니다. 클릭해주면 이렇게 중심선 마킹이 들어가요. 되게 간단해요. 자, 중심선 마킹을 하는데 이 마킹의 크기를 어디서 만드느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dim 스타일 있죠. 여기서 합니다. 자, 모디파이로 들어가면 여기 심볼 앤 에로우 있죠. 바로 여기에 센터 마크가 나오고 이 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센터 마크 바로 이 값에 영향을 받아요. 여기 보시면 2.5mm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마킹을 줘보시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에 들어가시면 모디파이 바로 심볼 앤 에로우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바로 센터 마크의 크기가 나옵니다. 마킹으로 하고 2.5mm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심부터 요 끝에까지가 2.5mm란 뜻입니다. 이게 마킹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클 반지름 20 dim 센터 클릭하면 조그만하게 원이 나오죠. 중심에서 요 끝쪽까지가 2.5mm입니다. 중심에서 이렇게 끝에까지가 2.5mm인 거죠. 자,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심볼 앤 에로우. 자, 여기를 제가 10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훨씬 더 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중심에서 요 끝에까지가 10mm. 이렇게 10mm로 커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디멘전, 모디파이. 자, 이 센터 마크가 보통 3mm 정도 주시면 돼요. 3mm를 주시는데 라인으로 주세요.
마크가 아니고 라인입니다. 자, 마크는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열십자가 딱 생기고 말았죠? 라인은 조금 다릅니다. 자, 오케이. 자, 딤센터. 자, 달라졌죠? 라인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마크는 마킹이란 뜻이죠. 중심선을 이렇게 마킹해 주는 거고, 라인은 이렇게 갑니다. 자, 보세요. 중심에서 내가 지정한 값. 아까 제가 3mm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3mm 들어가고 3mm 건너뛰고 쭉 끝까지 간 다음에 마지막 3mm 이렇게 됩니다. 이게 라인의 의미예요. 자, 라인으로 한번 바꿔서 딤센터 넣어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공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톨러런스. 톨러런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하공차라는 말로 하나 존재하고, 다른 하나는 치수공차라는 말로 하나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오메트릭 톨러런스고 하나는 디멘전 톨러런스입니다. 치수공차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건 기하공차입니다. 주로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기하공차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먼저 공차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차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허용치입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공차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이러한데, 그 이제 설계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다른 일로 전업을 했어요. 이제 회사에서는 제가 설계했다는 걸 알고 다른 일로 이제 전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되게 재밌는 게 사장님이 이제 돈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족들한테 나눠주고 본인은 이제 사장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모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개발을 하려면 설계실에 가서 설계자를 붙들고 씨름을 한 다음에 그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공장으로 보내줘야 돼요. 공장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다시 조립을 하고 이렇게 가야지 옳은데, 이 사장님은 그런 개념이 없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출근하면 공장에 있는 공장장님한테 가요. 그리고 손으로 쓱쓱쓱 그려줍니다. 이거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공장장님이 그걸 막 가공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만들고 있던 거랑 조립을 합니다. 조립이 됐고 움직이는데 작동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해당 부품을 설계실로 보냅니다. 설계자는 이제 앉아가지고 그거를 다 치수로 재서 도면을 만들어요. 3D로 설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회식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래요. 고민이 생겼다고. 저한테 고민 좀 들어달래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분명히 제품을 조립하면 일자로 딱 맞는데 3D로 설계해가지고 조립하면 점점 도면이, 아니 제품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똑같이 맞추면, 도면으로 똑같이 그리면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야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어딨어?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근데 문득 드는 게 바로 이 공차였던 거예요. 허용치. 니넨 공차 좋니? 그랬더니 공차가 뭔데요?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한번 다시 해봐.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잘 됐어요. 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됐어요. 라고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해요. 근데 휴대폰 크기를 재보니까 100mm예요. 근데 내 공장에다가 이거 케이스 제작해 주세요. 크기가 100mm입니다. 라고 하고 보내줬어요. 이제 케이스가 이제 올라오겠죠? 그럼 케이스가 정확하게 100mm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100mm가 있는 것, 그러니까 100mm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기계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작동을 하면 이게 차갑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저녁에는 기계가 열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오차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100mm면 적어도 내가 상품성을 가지고 양품과 불량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m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mm. 그럼 무슨 뜻이 돼요? 99.5mm는 양품이 되는 거고 99.4mm는 불량품이 되는 거죠. 또 100.4mm는 양품이고 100.5mm 양품이고 100.6mm는 불량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어떤 치수를 경계로 해서 이만큼을 내가 허용해 주겠습니다. 이만큼은 양품이 되는 거고 이 치수 범위를 벗어나면 불량품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공차예요. 이게 공차의 개념입니다. 근데 기하공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부품 두 개가 직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진원이냐 아니냐, 모양에 대한 거죠. 모양에 대해서 얘가 동그란 원이 정확하게 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얘가 정확한 원통이냐 아니냐, 두 개가 자세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기하공차입니다. 그러니까 정밀한 제품으로 넘어갈수록 이런 기하공차가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심볼이라는 걸 눌러보면 여러 가지 공차들이 나옵니다. 형상공차들, 기하공차가 나와요. 자세, 위치, 모양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아까 나왔던 여기 직각도 눌러보면 맨 끝에 여기 직각도 보이시죠? 직각도 0.1도. 그럼 직각인데 0.1도 오차를 주는 거죠. 네. 그리고 OK. 직각도인데 0.1mm 오차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공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원도예요. 진원, 뭐 원통도, 뭐 동심도, 얘 동심도예요. 두 개의 원이 똑같이 동심, 즉 중심축을 똑같이 맞추고 있느냐 아니냐, 파이를 넣어야죠. 0.01mm 오차를 주세요. 기준면은 A면입니다. 자, 이렇게요. 이거는 이제 기계 쪽 가공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거는 이제 우리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할 수 없고 그냥 사용하는 방법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기계 쪽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어쨌든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거 공차 나중에 한번 또 나올 겁니다. 심볼을 눌러서 흔들림도에 대해서 0.025 그 다음에 뭐 밀링인지 선반인지 혹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 A와 A-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혹은 흔들림과 원주 흔들림과 자, 이렇게 최대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넣어 보시죠.